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아시아나 항공 매각 본입 자리 오후 마감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애경그룹 2파전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제3의 대기업 참여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아시아나 매각 인수 후보 현재까지 누구인지 또 특징은 뭔지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아시아나 본입찰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예비 입찰에 참여한 곳은 모두 3곳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캐피탈 컨소시엄, 그리고 사모펀드 KCGI와 뱅커스트리 컨소시엄입니다. 우선 애경은 제주항공을 보유해 항공업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업계에선 애경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대한항공을 위협하는 거대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자금력 면에서 애경보다 더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와 손잡으면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로서는 현대산업개발과 애경 이 두 주체 간의 양강구도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제3의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진 현대산업개발과 애경, 양강구도가 예상되지만 KCGI가 어떤 전략적 투자자와 본입찰에 나서는지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CGI가 대기업을 전략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본입찰에 참여한다면 지금까지의 양강구도가 아닌 다자구도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SK나 GS, 한화 등 대기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네, 일단 오늘 관심사는 각각 후보들이 얼마를 써낼지, 아시아나 인수에 얼마를 써낼지가 될 것 같은데 오후에 본입찰 이후에 매각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매각 주체는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는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입니다. 매각가는 2조 원대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금호산업은 본입찰 이후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식 매매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본입찰이 유찰될 경우 매각이 내년까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죠. 당초 예상됐던 강남 4구는 물론이고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 상한제 지정에 따른 효과와 또 시장 영향을 엄하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사실 어제 이후로 오전 이후로 계속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된 지역으로 선정된 곳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네.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의 27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 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이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 보강동,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네. 한편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 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소식에 지역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었는데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됐었죠? 네, 투기과열 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 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은 곳입니다. 네. 국토부는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 사업이나 일반 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목동과 성남 분당, 과천 등 당초 상한제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분양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분양 물량이 적은 지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서 분양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네, 우선 분양가는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와 건설사 이익이 더해져 정해집니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분양가 통제 기준보다 5에서 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5에서 10년 전매가 제한되고 2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주변 시세보다 80%까지 내려가면 굉장히 큰 건데 뭐 분양가 인하 효과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의 허그 분양가 상한선은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 수준인데요. 정부의 예측대로라면 상한제 시행 후 4,30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 청약 과열 현상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투기 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재개발, 재건축 단지 100여 곳이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사업 차질에 따른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거주 의무도 새로 부과하되 거래 동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시장 우려들이 좀 기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가 앞으로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료 특례 할인을 이사회에서 다루겠다는 의견을 오늘 오전 내비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잠잠해지나 했더니 완전히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 이사회에서 다룬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오늘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다만 사전에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현재 특례 할인 적용받는 제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현재 한전의 특례 할인은 모두 12개입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ESS 충전 할인, 신재생 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등입니다. 이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 1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항목이 12개나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할인 받아왔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12개가 한 번에 모두 없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 김종갑 사장의 특례 할인은 폐지를 비롯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하지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김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사회 안건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 폐지는 공식화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필수 사용 공제 폐지, 주택용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 산업용 경부화 요금 조정 등을 포함한 개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내년 6월께 정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기업 실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포털 기업들이 잇따라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분기 중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카카오 3분기 실적 바로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7,800억 원, 영업이익은 93% 늘어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분기 통틀어 가장 높았고 영업이익은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를 낸 겁니다. 광고 수익 확대와 유료 콘텐츠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별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카카오톡 대화 목록 내 광고인 톡보드의 확대가 실적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관련 사업인 톡비즈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늘어난 1,600억 원이었습니다. 또 유료 콘텐츠 이용자와 거래액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부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4,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네이버도 기대보다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이버는 지난 3분기 매출 1조 6,600억 원, 영업이익 2,02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보다 58% 증가하며 2년 만에 상승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추천으로 쇼핑 거래액이 증가하고 웹툰도 성장세를 보인 것이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또 일본 자회사 라인의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최근 반도체 시설 투자가 경쟁사인 인텔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최근 반도체 설비 투자가 인텔의 1.5배에 달한다. 각각 투자 규모 어떻게 됩니까? 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는 65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6조 3천억 원을 보일 전망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 2위인 인텔은 약 430억 달러입니다. 삼성의 투자가 53%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양사 간 투자 격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중국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등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선제 투자를 통한 초격차 전략에 따른 것으로도 분석이 됩니다. 삼성은 극자외선, EUV 공정 도입과 메모리 설비 증설을 통한 초격차 전략을 고수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투자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와 EUV 초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메모리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을 대응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은 최근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올해 화성 EUV 라인과 중국 시안 2공장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LG전자가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의 외주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조사, 개발, 생산, ODM 방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LG전자는 내년부터 전체 스마트폰의 절반 넘는 생산량을 ODM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ODM은 하청업체가 스마트폰의 설계와 부품 조달, 그리고 조립 등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의 ODM 생산량은 올해 30% 정도였습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 연간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2천만 대 안팎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만 LG전자가 직접 생산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저가폰은 100% ODM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ODM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서동명 LG전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즉 MC본부 기획관리 담당 상무는 지난달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중가의 보급형 모델까지 ODM 대상을 확대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진을 면치 못했던 LG전자 스마트폰 실적은 지난 3분기 1,6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직전인 2분기에 3,1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 로 유지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 AA로 평가한 이유 전해주시죠. 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탄탄하다며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건전한 정부 재정이 국가 신용도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평가했고 또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이나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됐다며 한국의 1인당 평균 국내 총생산 GDP가 올해 3만 1,800달러에서 2022년에는 3만 5천 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A는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0년 8월 AA-에서 AA로 상향 조정된 뒤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는 신통치 않은데 일단 대외적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위험 요인 이것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한일 무역 갈등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글로벌 교역 둔화까지 겹쳐 이는 한국의 단기적인 성장 경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2% 내외로 둔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우발 채무 위험이 해소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을 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은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민간 부문 3분기 성장 기여도는 플러스지만 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또 민간 회복의 강도가 미흡하다면서 세출 예산과 또 추가 경정 예산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와 얽힌 코스닥 상장사죠. WFM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WFM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한국거래소는 어제 WFM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사 일정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즉 11월 27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장 폐지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WFM이 15일 이전에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심이 심의 의결을 거쳐 상태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기심이 심의를 거쳐 상장 적격성이 인정될 경우에 WFM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요.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되면 WFM은 시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상태 여부 혹은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확정됩니다. 이때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이 심의 의결을 거쳐 상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WFM 어떤 곳인지도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상장사 WFM은 2차 전지 및 교육개발 업체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의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씨가 WFM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이체된 단서를 잡고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외 주식을 한 주 미만이어도 그러니까 소수점 단위로도 쪼개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지금은 주식을 사고 파는 최소 단위가 한 주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보다 작은 범위로도 쪼개서 팔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 7건을 지정했는데요. 이 7건 중 하나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 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상 주식을 예탁할 때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해야 했고 또 해외시장 거래를 할 때 증권사와 고객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 규제로 지금까지 해외 주식은 최소 한 주 단위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서비스가 허용되면서 내년 5월부터는 해외 주식을 소수 6번째 자리까지 나눠서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당 200만 원이 넘는 아마존의 주식도 원한다면 10,000원어치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꽤 재밌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는 어떤 서비스가 시범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네, 내년 8월부터 미리 충전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온라인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포인트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양도나 송금이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금융위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면서 불법 현금 융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3개로 제한하는 등 부가 조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건보료 납부액 얼마나 큰 차이를 보였습니까? 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해 소득 분위별 평균 보험료 집계 자료를 내놨습니다. 통상 이 건보료는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장 높은 20분위로 나누어 부과하는데요. 최하위 1분위, 하위 5% 저소득층은 월 평균 16,000원. 반대로 최상위 20분위, 그러니까 상위 5% 고소득층은 41만 7천 원으로 납부액이 2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어 상위 19분위는 한 달 평균 23만 2천 원, 상위 18분위는 19만 원, 반대로 하위 2분위는 2만 7천 원, 하위 3분위는 3만 3천 원을 냈습니다. 또 최하위 1분위 월 최대 보험료는 3만 1천 원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20분위의 월 최대 보험료는 309만 6천 원에 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 이것도 뭐 전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요. 네, 지난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 각각 11만 2천 원, 8만 5천 원이었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2011년 8만 원대에서 지난해까지 11만 원대로 꾸준히 오른 반면 지역 가입자는 2011년 7만 원대에서 재작년까지 8만 7천 원으로 계속 올랐다가 작년에 8만 5천 원으로 처음 줄었습니다. 공단 측은 이 소득 중심으로 지난해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초에 출시됩니다. 한국은행은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시범 사업 도입에 앞서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통업체에서 계산한 뒤 거스름 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4% 강보합권에서 2,14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28% 하락세입니다. 66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관련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매각본 입찰에 들어갑니다. 지금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시아나항공 1.6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 2.61% 오르며 거래가 33,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영국 롤스로이스의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 현재 하락 반전했는데요. 1.97% 하락하며 3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입니다. 스마트폰 물량의 절반 이상을 ODM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0.69% 하락하며 7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